부부들도 말이 통해야지 식구 같아요. 말이 안 통하면은 서로 남편하고 아내하고 말이 안 통하면은 서로 투명 인간처럼 지내게 돼 있어요. 사회도 말이 통해야 돼. 사회가 말이 안 통하면은 그 사회는 독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정치하는 분들이 입만 열면 소통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죠. 그게 좀 말이 좀 어려운데 말이 통하자 그 얘기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일본 사람들이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이 안 통하는 거야. 말이 안 통하는 거야. 예. 그래서 말이 안 통하면 집안도 붕괴되고, 말이 안 통하면 사회도 붕괴되고, 말이 안 통하면 국가들끼리도 전쟁을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라는 인류 역사상 인간에게 말처럼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또 이 말 한마디에 참 우리는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에. 근데 이 또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도 너무 많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생태마을에 전화해갖고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거기 생태마을이죠? 네, 생태마을입니다. 생태 팔아요. 이런 분들 너무 많아요. 생태 팔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태 파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황태만 취급하세요. 그래요. 황태만 취급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생태 파는 데도 아니고 황태 파는 데도 아니고 천주교 피정집입니다. 그러면은 저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피족에만 취급하신다고요? 말귀 못 알아듣는 경우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갈등이 생겨요. 똑같은 말을 듣고도 완전히 다르게 알아듣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이번 8월 달에 호주에 강의를 갔어요. 시드니하고 멜버른에. 근데 시드니 이제 강의가 끝나고 신부님이 뭐 블루 마운틴이라는 산을 구경을 시켜주겠대요. 그래서 이제 그 인꼬 부부 두 분이 운전을 하고 신부님하고 나하고 이제 블루 마운틴을 굉장히 멀더라고요. 블루 마운틴을 다녀서 오는데 거리가 또 뭐 공사를 해갖고 차도 막히고 뭐 이래갖고 형제가 운전을 쭉 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길에 형제가 막 졸더라고요. 근데 이 자매가 참 부부는 참 느낌이 딱 나는 조는지 몰랐는데 그 자매가 여보 지금 당신 졸리지? 그러니까 나 지금 깜빡 졸았어 그러더라고요. 그냥 호주에서 그냥 또 그냥 예. 그러더니 아내가 여보 내가 운전할 테니까 당신 오늘 너무 많이 운전했으니까 뒤에서 좀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잠 깨면 다시 당신이 운전하면 돼. 근데 이 자매가 사실은 좀 관절염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손이 막 이렇게 퉁그러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다리도 아프고 막 아프니까 이 남편은 자기가 아무리 졸려도 아내 운전시키기가 싫으니까 자기가 운전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자매가 이제 운전대를 잡았는데 뭐 뒤에서 형제님이 막 코를 골고 주무시더라고요. 자매님하고 나하고 이제 두런두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그러는데 이제 해가 뉘엿뉘엿 졌어요. 근데 그날따라 보름달이 뜬 거야. 달이 너무 예쁘게 뜨더라고요. 달이 탁 떴는데 그때 이제 형제가 잠에서 깬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나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부님 참 달이 참 그랬단 말이야. 달이 참 그랬어요. 달이 참. 달이 참 그랬는데 그때 형제가 깬 거예요. 그 형제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경상도 사람인데 와 절이나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자매가 달이 참 그랬을 때 달이 참 예쁘다는 말을 할 판이구나. 근데 그 형제는 딱 깼을 때 달이 참 그랬을 때 자기 부인 다리가 아픈 줄 알고 관절염이 있으니까 와 철이나 똑같은 말도 완전히 자기식으로 생각하면요 완전히 다르게 들어요. 이게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들음으로 해서 오해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수많은 갈등들이 일어나죠. 잘못 알아들어서 자긴 그렇게 알아들었다 이거죠. 또 말 한마디에 사람 인생이 바뀌기도 해요. 말 한마디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박지성 선수예요. 박지성 선수. 박지성 선수가요 고등학교 때 참 공을 잘 찼대요. 근데 이 박지성 선수의 특징은 뭐냐면은 90분 내내 뛰어다니는 거 쉬지 않고. 그런데 그 박지성 선수의 가치를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갖고 프로팀에서도 박지성 선수를 스카우트해가지 않았고 대학교에서도 박지성 선수를 스카우트해가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박지성 선수는 너무 공을 차고 싶었는데 이때 명지대학 감독님이 박지성 선수의 가치를 알아봐요.
라고 딱 뽑으려고 그러니까 이미 축구팀은 다 찬 거야. 보니까 테니스부에 한 명 티오가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박지성 선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 우리 대학교 테니스부로 들어와라. 공은 축구부에 와서 차고. 그래서 박지성 선수는요, 놀랍게도 축구 선수로 대학에 들어간 게 아니라 테니스 선수로 대학을 들어가요. 네. 테니스 선수로 대학을 들어가요. 근데 이 박지성 선수의 이 가치를 누가 알아보느냐면 히딩크가 알아봐요. 쭉 다니면서 너무 열심히 뛰거든. 뽑아요. 유명한 프로 선수도 아니고 대학 유명한 유망주도 아니고 박지성 뽑았을 때 히딩크가 많은 욕을 먹었다고 그래요. 그 뭐 맨날 후보로 뛰었죠. 미국 골든컵에서 박지성 선수 뛸 기회가 있는데 또 부상을 입어요. 그러니까 이 박지성 선수 너무 실망해갖고 락카룸에 있는데 히딩크 감독이 통역관을 데리고 와서 뭐라고 딱 1분 떠드는 거예요. 근데 또 박지성 선수가 그때는 영어를 지금은 잘하지만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통역관한테 지금 저 감독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냐? 그랬더니 통역관이 하는 말이 박지성 선수 당신은 히딩크 내가 생각하기엔 당신 너무너무 훌륭한 선수가 될 자질을 갖고 있다. 앞으로는 세계적인 스타가 될 것이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는데 이 히딩크라는 이 감독이 말 한마디에 자기 인생이 그 1분에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플레이를 할 때 자신감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기 시작했대요. 점점 박지성 선수의 가치가 드러나면서 여러분들 이 포르투갈전 32강 마지막 경기 했을 때 박지성 선수가 이영표 선수가 공을 차고 가슴에 트래핑을 해갖고 딱 골인을 넣죠. 누구한테 제일 먼저 뛰어가죠? 그렇죠. 히딩크한테 탁 끌어안잖아요. 자기 인생의 멘토, 인생을 운명을 바꿔준 사람이잖아요. 말 한마디에 사람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맨유에 입단까지 하고 박지성 선수는 맨유가 역사가 100년이 넘는데 200회 이상 출장한 92번째 선수가 돼요. 물론 지금은 저 팀을 이적을 했지만은 정말 아시아인으로서의 최고의 스타가 된 거죠. 세계적인 스타가. 근데 박지성 선수가 자기 자서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히딩크 감독이 1분의 칭찬이 내 인생을 바꿔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라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말에는 등급이 있어요. 말에는 등급이 있어요. 말에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말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입만 열면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하는 말투를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라고 아시죠? 예. 이분이 유명한 연설을 해요. I have a dream이라는 유명한 연설을 해요. 근데 그 연설 중에 한 구절이 참 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어요.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이 피부색으로 평가받지 않고 그 사람의 인격에 의해서 평가받는 세상이 오는 그런 꿈을 꾸고 그런 꿈이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해요. 흑인이 1960년대 투표권도 없었던 그 사람들인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탄생을 했잖아요. 이 명연설, 이건 정말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말씀. 또 내가 천주교 신자야. 나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냥 사랑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그냥 자식도 안 되고 다 안 돼. 죽어야 되겠다. 내가 이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래갖고 죽기 전에 그래도 내가 천주교 신자니까 마지막으로 미사 참여를 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 주일날 저녁 미사를 이제 참여를 했어. 근데 그날따라 신부님 강론 말씀이 어쩌면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이해를 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한테 용기를 주고 나한테 희망을 심어주는 강론 말씀을 했어.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바뀌었어. 성당문을 탁 열고 나갈 때 내가 왜 죽어? 이 좋은 세상. 내가 열심히 살아봐야지. 그리고 주먹을 불끈 쥐고 세상을 나갈 수 있다면 신부님 강론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도 아마 그런 주위 분들한테 그런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해주는 분들 많을 거예요. 좋은 말. 살과 피가 되는 그런 말씀 해주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이 최고급 등급이에요. 말에. 근데 두 번째는 말씨야. 말에는 씨가 있어요. 제가 3년 전에 뉴욕에 강의를 갔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면 2,000명 정도가 모여요. 2,000명.
엄청나게 많이 모였죠. 강의를 했는데 정말 교우들이 행복하게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강의를 끝났는데 막 많은 사람들이 악수하고 사진 찍고 하는데 정말로 너무 예쁘게 생긴 아가씨가 원피스를 쫙 입고 날 보더니 싹 미소를 짓더니 다짜고짜 나를 탁 포옹을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웬 여자냐.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신부님 저 기억 안 나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신부님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성당 마당에서 막 뛰어노는데 신부님이 저를 보더니 너는 여자아이가 어쩜 이렇게 말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씩씩하고 얼굴도 예쁘니 너 나중에 내가 봐서는 너 커서 어려운 사람 변호해주는 변호사 되겠다. 제가 그랬대요. 그러자마자 얘는 이제 뉴욕 바로 아랫동네 뉴저지라는 동네에 이민을 간 거예요. 근데 이민을 가서 자기가 항상 공부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대. 그 유명한 신부님이 나 변호사 된다고 그랬다. 변호사 된다. 공부 열심히 했대요. 그리고 제가 가던 해 맨하탄에서 지금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 일을 하고 있다고. 내가 무심결에 뿌린 씨인데 15년 후에 변호사라는 열매가 맺어지더라고요. 또 작년엔 제가 LA에 강의를 갔어요. LA라고 그러는 거 아니래요. LA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LA라고. 네. 근데 LA에 강의를 갔는데 이번에는 더 많이 왔어요. 한 2,500명 정도가 왔어요. 강의가 끝나고 정말 수많은 분들하고 인사하고 악수하고 사진 찍고 하는데 이번엔 정말 잘생긴 남자아이야. 잘생긴 남자아이가 나한테 오더니 인사를 하는 거예요. 신부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감사하냐고. 신부님 제가 평택 비전동 본당에 있을 때 제가 초등학교였는데 신부님 그때 내 손가락을 보더니 너는 남자의 손가락이 이렇게 섬세한 걸로 봐서 너 나중에 커서 사람 살리는 수술 외과 의사가 될 것 같다. 제가 그랬대요. 그러자마자 얘는 이제 LA로 이민을 간 거예요. LA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 항상 손가락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대요. 이 손이 사람을 살리는 손이 된다. 공부 열심히 했대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UCLA 의대 수술외과 집도의라고 감사하다고 신부님 덕에 내가 이렇게 좋은 의사가 돼서.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난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어린아이한테 무심코 뿌린 씨가요. 그게 인생을 결정짓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이 말투가 있어. 애를 보고 애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해요. 근데 애를 보고 핸대는 소리가 엄마 아빠한테 핸대는 소리가 장군감이나 이러면 얼마나 좋아. 얘 견적 많이 들겠다. 이 말투를 던지는 분들 참 많아요. 기분 나쁘게 말투 던지는 분들. 성당에도 보면은 입만 열면 기분 나쁜 말 하는 분들 계시죠? 아니 신부님이 강론 때 하느님 만나러 오는 건 축제다. 그러니까 주일날 옷 이쁘게 입고 와라. 깨끗한 옷 입고 와라.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정말로 예쁜 옷을 입고 가야지. 그래갖고 예쁜 옷을 입고 성당에 왔어. 근데 딱 자매 하나가 한다는 소리가 누굴 또 홀리려고 여시같이 입고 왔어. 꼭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기둥뿌리 뽑았냐? 개 탔냐? 이래갖고 아주 상처를 주는 분들이 있어요. 입만 열면은 상대방 무시하고 가슴에 아픈 거를 이렇게 심어주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말에는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와요. 한 10년 만에 한 60에 헤어졌는데 70에 만났어. 내 친구가 한다는 소리가 야, 너 10년 동안 안 보는 동안 팍상 늙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팍상 늙었다고 말들은 이 사람은 너 10년 동안 안 보는 동안 팍상 늙었다. 그런 친구한테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너도 만만치 않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거예요. 그런데 10년 만에 만났어. 너 10년 동안 안 보는 사이 이렇게 나이 하나도 안 먹었어. 어쩜 이렇게 고우니 너는? 그럼 이쪽에서는 또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너도 참 곱게 늙어간다 얘. 가는 말이 고와야지 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투가 너무 많아요. 이 말투를 누구끼리 제일 험하게 하느냐? 부부끼리 제일 험하게, 부부끼리. 어떤 부부가 길을 가다가 남편이 저길 보니까
길을 건너는데 이제 어떤 젊은 여자가 서울 나와 보니까 정말 난 평창에서 생전 그런 거 구경 못 하는데 아가씨들이 정말 쭉쭉 빵빵 반바지 입으면 그냥 다리도 어쩜 저렇게 미끈해. 그냥 미니스커트를 입은 아가씨 허벅지 구경하느냐고 트럭 지나가는 걸 못 봐요. 이 남자가 부부가 가는데 트럭이 딱 급브레이크를 딱 잡은 거예요. 트럭 기사가 창문을 열더니 야 이놈의 새끼야 눈 어디다 뜨고 다니냐. 너 지금 저 여자 보느냐고 차 지나가는 거 못 봤잖아. 너 치면은 내 팔자 망친다. 내 팔자만 망치는 게 아니라 너 병신 되면 네 마누라 네 자식 고생한다. 그 여자한테 한눈 팔면 내 인생 망치는 거다. 욕을 5분 동안 바가지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5분 딱 지나더니 창문을 인생 똑바로 살라고 그러고 창문을 닫고 갔어요. 남편은 하도 벙쪄 있어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아내가 툭툭 치면서 여보 당신 저 트럭 기사랑 친해? 아니 나 처음 보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아내가 한다는 소리가 그런데 어쩜 그렇게 당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 여러분들 그런 경우 많지 않아요? 남편한테 무슨 말을 하면 저 남편이 가슴 아플까? 이것만 골라서 하는 분들 많아요. 반대로 우리 형제님들, 제가 언젠가도 이런 강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형제님들 내가 가정방문 다니고 초청 받으러 가면은요 참 살림 잘 사는 자매들 많아요. 가보면 집이 어쩜 그렇게 깨끗해. 음식도 깔끔하게 하고 그냥 딱 치마 입고 그냥 드레스 입고 딱 음식 준비하면 너무너무 이쁘고 참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에 형제한테 형제님 다 이렇게 살림 잘하는 부인 같이 살아서 너무너무 행복하시겠어요? 그럼 많은 경우 형제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신부님 우리 마누라 마음에 드세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신부님 데리고 가세요 그냥. 말투야. 우리 마누라 신부님 마음도 예뻐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부부끼리 서로 상처나는 말을 골라서 해요. 골라서. 말투죠. 여러분들 자식들한테도 어때요? 애가 공부 좀 못하면 속상하잖아요. 뭐라 그래? 내가 너 같은 거 낳고 좋다고 미역국 끓여 먹은 내가 미친년이다. 엄마인데도 어쩜 그렇게 상처되는 말을 자식한테 골라서 할 수가 있어요? 너 이게 엄마가 막 애가 따지면 이게 죽으려고 그러는 거 살려놨더니 이게 눈 똑바로 뜨고 그냥 엄마한테 덤비는 거 봐. 그때 1살 때 죽을 때 그냥 놔두는 건데 그냥. 그냥 애들 가슴에 멍을 들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는 과연 나는 이 귀한 말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좋은 열매를 맺는 말씨를 뿌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입만 열면은 주위 사람들 가슴에 멍을 들게 하는 말투를 던지는 사람인가? 이 이야기를 3주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30만 년 전에 지구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살았어요. 하나는 네안데르탈인. 이 네안데르탈인은 독일 네안데르탈이라는 계곡에서 발견한 인간의 뼈예요. 또 하나는 호모 사피엔스. 우리 조상은 호모 사피엔스예요.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우리 조상이에요. 그런데 3만 년 전에 네안데르탈인은 지구에서 영원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우리 호모 사피엔스만 남아서 지구에 퍼져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네안데르탈인 뼈를 보니까 뼈가 우리 호모 사피엔스보다 훨씬 굵어요. 등치도 1m 52, 굉장히 키도 크고 우리는 키도 조그맣고 뼈도 왜소했고 그래서 현대 과학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네안데르탈인하고 호모 사피엔스하고 네스링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네안데르탈인이 호모 사피엔스 뼈를 으스러뜨릴 정도로 힘이 좋았어요. 그런데 네안데르탈인은 지구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호모 사피엔스만 살아남은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지금 인류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호모 사피엔스는 바늘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북쪽으로 이제 유럽에 가갖고 바느질을 막 하면서 추위를 견뎠다는 거예요. 이런 이론도 있고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또 언어에 2가지 이론이 있어. 언어에 2가지 이론. 하나는 뭐냐면은 네안데르탈인은 이마가 누워 있어요. 이마가. 우리는 이마가 튀어나왔고.
여러분들 이마가 누워 있으면요 발음 기관이 발달하지 않아요. 한번 뉘어보세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말이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오죠? 발음 기관이 발달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 네안데르탈인은 혀천장이 평평해요. 호모사피엔스는 혀천장이 동그란데, 그러니까 혀천장이 평평한 네안데르탈인은 자음만 발음을 하는 거예요. 자음. 우리는 혀천장이 동그랗기 때문에 모음을 발음해. 아, 에, 이, 오, 우. 이 발음이 되는데 얘네들은 아, 에, 이, 오, 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킁킁거리는 거예요.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는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산에 사슴을 발견했어. 창을 가지고 야 우리 사슴 잡으러 가자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네안데르탈인은 모음이 발음이 안 되니까 막 지금 사슴은 잡으러 가야 되고 급한 마음에 으르렁거리는 거죠. 뭐라고 으르렁거리냐면 크크크 치치치 크크크 이러는 거예요. 모음이 발음이 안 되니까 모음이. 그런데 호모사피엔스는 모음이 발음이 되는 거예요. 자, 저기 사슴 있다. 사슴 잡으러 가자.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명이 가서 사슴을 잡아요.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을 잡아먹어요. 네, 마지막으로는 잡아먹어요. 그래서 네안데르탈인은 지구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호모사피엔스인 우리만 살아남은 거예요. 말이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부부끼리 말이 통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 부부끼리 답답할 때 많죠? 말 안 통해갖고. 그럴 때 싸울 때 어떻게 싸워요? 크크크 치치치 크크크 이러고 싸우지 않아요? 싸울 때 보면은 그런 부부들 많아요. 그런 부부들. 그런데 기왕하는 말인데 예쁘게 하면 어디 덧나요? 귀향하는 말인데 예쁘게 하면 어디 덧나요? 그런데 2009년에 MBC에서 참 재미난 실험을 했어요. 한글날을 기해서 밥 있죠. 우리가 먹는 밥. 이 밥을 줘서 한쪽 아나운서들한테는 밥아 고마워 사랑해 보고 싶었어 이렇게 말하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반대쪽 아나운서들한테는 밥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꼴배기 싫어 쳐다보기도 싫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가서 봤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밥아 고마워 사랑해 너 때문에 내가 살아 이렇게 말한 밥은 향기가 나는 하얀 누룩이 핀 거예요. 그런데 쳐다보기 싫어 꼴배기 싫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한 밥은 미워 이렇게 말한 밥은 새카맣게 썩은 냄새가 나는 새카맣게 향기가 나는 누룩. 여러분들 쳐보세요. 그 실험이 나와요. 향기가 나는 누룩 완전히 썩어버린 밥. 밥도 고맙다 이쁘다 감사다 이러면 향기가 나는데 사람은 어떨 것 같아? 사람 내가 혼배를 한 200상 300상 정도 해줬어요. 200상 300상 정도 해줬는데 혼배를 할 때 내 느끼는 게 어쩜 그렇게 신부들이 하나같이 다 이뻐. 안 이쁜 신부가 없어요. 안 이쁜 신부가. 왜 이쁠까요? 남자가 데이트할 때 뭐라 그래? 보고 싶었어. 사랑해. 난 너 없으면 난 안 될 것 같아. 난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난 네가 원하는 건 다 해줄 수 있어. 말해봐 원하는 거. 별을 따다 줄까? 달을 따다 줄까? 그럼 여자가 반짝반짝 웃어야 안 웃어요? 반짝반짝. 그 상태에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신부들을 보면 그렇게 예쁘고 잘생겨요. 근데 그렇게 예쁘고 잘생긴 신랑 신부를 혼배를 시켜줬는데 10년이 지나고 나면요 그 이쁜 얼굴이 온데간데 없어져요. 막 기미도 끼고 막 죽은 깨도 얼굴에 보이고. 왜 그럴까요? 남편이 뭐라고 그럴 것 같아? 그때 내가 눈이 뼈서 너랑 결혼한 거다. 내가 그때 미쳤었다. 나가 죽어라. 우리 이혼하자. 이런 얘기 10년 들으면요 아무리 예쁜 여자도요 얼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예쁜 여자라도. 제가 이렇게 한 50, 60쯤 되신 분들이 그런 게 분명해요. 50, 60 되신 분들 중에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않아. 뭐 이쁜 구석이 별로 없는데도 이상하게 이쁜 여자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이쁜 여자들이. 그런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일까요? 남편이 당신 어쩜 가면 갈수록 어쩜 더 이뻐져. 우리 색시가 세상에서 난 제일 이뻐. 당신 사랑해. 고마워. 이런 얘기 20년 들으면은요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않아도요 이상하게 예뻐져요. 그런데
쌍꺼풀도 분명하고 코도 오똑하고 입술도 도톰한데 50, 60 되신 분들 중에 무섭게 생긴 분들이 계세요. 이목구비가 뚜렷한데도 무섭게 생긴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왜 그럴까요? 서로 죽이자, 죽자, 뭐 살자, 뭐 이렇게 말하고 20년 동안 싸운 사람은요, 아무리 예쁜 얼굴이라도 망가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쁘고 이쁘지 않는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한테, 아내한테도 그렇지만 자식한테도 뭐라 그래?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나가 되져라. 이런 썩을 놈. 그러면은 자식이 어떻게 될까요? 왼수가 되고요. 바깥에 나가 돌아다니게 되고요. 썩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엄마들 자식 뜻대로 안 된다고 속상할 때 말을 함부로 하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우리 아들이 있어. 공부 좀 못해. 공부 못하면 어때요? 나는 공부 잘하는 거 그렇게 훌륭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우리는 공부를 못하면 대한민국은 죄인 취급하잖아요. 어쨌든 공부를 못해. 그런데 아들한테 엄마가 괜찮아. 공부 못하면 어때? 이렇게 잘생긴 아들 하느님이 우리 집에 떨어뜨려 줬고 엄마는 밥 안 먹어도 우리 아들만 봐도 배불러. 이런 소리 듣고 자라는 애들은요. 삐뚤어질 수가 없어요. 딸 보고도 이렇게 이쁜 딸 혼자 보기 너무 아깝다. 어쩜 이렇게 이쁜 딸이 얘네들 삐뚤어질 수가 없어요. 남편도 아침에 출근할 때 이렇게 잘생긴 남편 어떻게 보내? 여보, 내가 나가서 버릴 테니까 당신 집에 있어. 이러면은요, 남자가 돈 벌러 나갈 때 어깨 당당하게 피고 나가요. 근데 남편 출근할 때 뒷꼭지 대고 오늘 그 돈 안 갖고 들어오려면 집에 들어올 생각 꿈도 꾸지 말라고. 그럼 남자는요, 나가서 어깨 피고 돈 못 벌어요. 말에 복이 있는 거야. 말에 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입만 열면 아들한테 빌어먹을 놈이에요. 빌어먹을 놈. 야, 이 빌어먹을 놈아, 밥 처먹어라. 얘인데 초등학교 1학년 때 반에서 1등을 했어. 근데 엄마가 한다는 소리, 빌어먹을 놈 공부 잘하네? 삶이 힘들었나 봐요. 서울대 법대를 합격을 했어. 그랬더니 엄마가 한다는 소리, 우리 빌어먹을 놈 드디어 큰일 해냈네. 근데 엄마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 아들이 사법고시를 아무리 봐도 안 되는 거예요. 회사에 원서를 넣어도 안 되고 선을 봐도 퇴짜 받고 잘생기고 서울대 법대 나왔는데. 그래서 이상원이라는 그 장명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내 인생이 왜 이러는지 난 모르겠다고. 당신 쭉 살아오면서 무슨 얘기를 많이 듣고 살았느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입만 열면은 빌어먹을 놈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 안 되니까 동료 판사, 변호사, 검사한테 빌어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당신 인생의 몸에 밴 거다. 내가 당신 관상을 보니까 당신은 빌어먹을 놈이 아니라 벌어먹을 상이다. 벌어먹을 상이다. 그래, 내가 왜 빌어먹을 놈이야? 내가 서울대 법대까지 나왔는데. 과외를 시작했어요. 과외를 시작했더니 애들이 너무너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했어요. 학원을 했더니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거예요. 서울에서. 그랬더니 예쁜 색시가 시집을 오고 지금은 딸 둘을 낳고 행복하게 벌어먹고 살고 있대요. 말 한마디에요. 사람 운명이 갈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은 자식이나 남편, 아내한테 정말 좋은 말을 해주느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느냐, 좋은 열매를 맺는 말을 하느냐, 이거 생각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친구 집에 음식점에 갔어. 음식점에 가서 친구한테 요즘 장사 잘 돼? 그랬더니 친구가 한다는 말이 이명박 정부 들어부터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러다가 망할 것 같아. 꼭 남 탓하는 사람 있잖아요. 똥파리만 날려, 똥파리만. 근데 또 다른 친구 식당에 갔어요.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장사 잘 돼? 남들은 힘들대는데 우리 집엔 단골 손님들이 와갖고 내가 매일 가락시장에 가갖고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준비를 해. 자, 다음에 친구들이 야, 너 우리 개 모임이 있는데 동창 모임 있는데 너 좋은 음식점 있으면은 나 안내 좀 해줘라. 그러면 여러분들 똥파리 날리는 집으로 안내할 것 같아요?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준비하는 집으로 안내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말에는요, 복이 있게 돼 있어요. 제가 10년 전에 이제 강원도 평창 생태마을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사실은 주교님께서 저한테 어느 대학에 교수로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교수보다는 평창에 가서 농사 짓고 살고 싶다. 그래서 주교님 명을 거역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철없었던 거였죠. 거역을 하고 내가 평창에 들어가서 이제 살기 시작했어요. 평창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는데 주교님이 반대한 거 아니에요. 평창에 가서 사는데 1년에 한 번 이제 주교님한테 신년 하례식 할 때 주교님이 물어봐요. 황 신부 거기 살만해? 너무 행복해요. 제가 이제 첫해 매주 뛰어갖고 된장, 간장, 고추장 판매하잖아요. 그럼 뭐 저기 뭐야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팔릴 거 아니에요. 황 신부, 그 저기 뭐야 농산물 많이 팔려? 너무 많이 팔려요. 황 신부, 거기 사람들은 많이 와? 첫 해는 개미 새끼도 안 왔어요. 알아야지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뭐라? 너무 많이 와요. 저는 제가 생태마을에 살면서 한 번도 생태마을이 사는 게 힘들다, 지겹다, 나 빨리 본당 내보내줘라 그런 소리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방송에 나가서든 어디 강의 가서든 나는 평창에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 밤하늘에 별도 예쁘고 요즘은 또 이 물이 풍부해갖고 아침에 물 한 개가 피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가 막혀요. 네. 내가 좋다, 아름답다는 얘기만 하니까 강의 듣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한번 가봐야지. 한번 가봐야지. 그러니까 첫 해는 1000명 정도밖에 안 왔는데 작년에는 3만 명이 오르더니 올해는 4만 명까지 지금 왔어요. 4만 명.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말이 뭐를 불러일으켜? 복을 불러일으키는 거, 복을. 근데 우리 직원들한테도 올 연초에도 회의할 때 그랬어요. 올해 느낌이 너무 좋아. 대박 터질 것 같아. 너희들 열심히 준비해. 근데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회의할 때 니네들 이렇게 하면 망한다. 니네들 똑바로 해. 망할 것 같으니까 똑바로 해. 그럼 이 직원들은요 집에 가갖고 직장 알아봐요. 곧 망할 직장에 마음이 가겠어요? 그런데 올해 대박 터질 것 같아. 마음이요 벌써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8월 말까지 예약이 2월 달에 차면 내가 니네들 유럽 저기 뭐 기차 여행 데리고 갈게. 내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12월까지 예약이 꽉 찬 거예요. 그래갖고 오늘 이 여행 그거 저기 뭐야 보증금 내라고 왔어요. 그래서 23명 우리 직원들 데리고 내년 유럽에 다 가요. 예. 제 신조는 그달에 번 건 그달에 다 쓰자. 이게 제 신조예요. 예. 올해 번 거는 올해 다 쓰자. 이게 내 신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다, 많이 온다, 많이 판매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생태마을이 즐겁고 행복하고 사람이 어제도 250명 다녀왔어. 내일도 또 250명 오고 매일 그냥 내가 외부 강의 나오지 않는 한 안에는 꽉꽉 차는 거예요. 말이 복을 불러일으키는 거야. 말이 귀향하는 말인데 좋은 말, 행복한 말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현대인들은 이런 특성이 있어요. 입만 열면은 힘들어 죽겠다, 지겨워 죽겠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이런 소리 참 많이 해요. 그런 소리 많이 하죠? 또 우리 할머니들 늙으면 죽어야 된다.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죽으면서 그런 소리 하면은 이쁘긴 한데 죽지도 않으면서 그냥 늙으면 죽어야 된다. 우리 어머니가 60 넘어서 딱 뭐라 그러셨어요? 아유, 늙으면 죽어야 돼. 깜짝 놀랐어요. 내가 효도할 때가 됐는데 벌써 돌아가시면 어떡해. 그래갖고 나는 신부 5년 휴가 동안 정말 거의 내 모든 휴가는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썼어요. 뭐 성지순례, 이스라엘, 뭐 그다음에 또 무슨 뭐 우리나라 좋대는데 금강산, 무슨 백두산 다 모시고 갔다 왔어요. 죽는다니까 빨리 갔다 와야 될 거 아니야. 빨리 갔다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60 넘어서 늙으면 죽어야 돼 그 소리를 했는데 깜짝 놀랐는데 요즘은 그 소리 들으면 신경질 난다니까요. 그 소리 하신 지 20년이 지났어요. 20년. 갈 생각을 안 하세요. 아버지는 피부가 더 뺑뺑하고 어머니도 더 고와지세요. 그러니까 죽지도 않을 거면서 힘들어 죽겠다, 지겨워 죽겠다, 사는 게 지겹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복을 차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2년 전인가 우리 서울교구 시각장애우들 100분이 우리 생태마을에 오셨어요. 정말 그분들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가 그렇게 기쁘냐 그랬더니 신부님 우린 눈에 뵈는 게 없어서 행복하다고. 눈에 뵈는 게 없어서 행복하다고. 그런데 그분 네 분이
여러분들 제가 시각장애우들이랑 1년을 같이 살았어요. 상계동에서 1년을 살때 너무 잘 알아요. 그분들 뭐 젓가락 비비는 거 뭐 노름도 다 해요. 할 거 다 해요. 예, 뭐 별걸 다 하는데 시각이 이게 어렸을 때 열이 너무 나갖고 시각을 잃어버리는 경우 많거든. 그땐 눈알을 빼요. 이 눈알이 있는 분들이 있고 아예 알을 빼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눈알을 빼면 중증들이에요. 중증들. 눈이 있어도 흐릿하게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눈알을 뺀 내 형제가 우리 생태마을 그 데크 강이 내려다보는 데크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내가 50년 동안 우리나라 참 많이 다녀봤는데 이렇게 경치 좋은 데는 처음 본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게 경치 좋은지 당신들이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신부님 강물 소리 들리지 않느냐. 강물 소리, 새 소리 들리지 않느냐 이거야. 그 다음에 느티나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들리지 않느냐. 또 5월 달에 오셨는데 아카시아 향기, 공기, 이렇게 경치 좋은 데는 처음이라는 거야. 얼마 전에도 우리 생태마을에 교수님인데 60에 시력을 잃기 시작해갖고 65세 완전히 시력을 잃으신 교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나하고 밥을 먹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부님, 저도 오래간만에 새벽에 강물 소리, 너무 듣기 좋은 강물 소리 들어서 3시간 동안 강물 소리에 흠뻑 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새가 우는데 너무 자기 오래간만에 행복했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 두 눈으로 온 세상을 다 보면서도 사는 게 지겨워 죽겠어,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나, 눈이 아깝다 이거예요. 눈이 아깝다. 눈알 하나 갈아 끼는데 얼마 들어? 1억 들어. 1억. 2개 갈아 끼면 2억이야. 2억. 지금 난 눈 뜨고 쳐다보고 있는 분들 지금 2억 지금 깔고 있는 거야. 지금 2억. 심장 하나 갈아 끼는데 5천, 간 갈아 끼는데 7천, 신장 갈아 끼는데 3천이에요. 그럼 이거 3억 5천이에요. 3억 5천. 여러분들 팔 하나 이거 의족으로 갈아 끼는데 400이에요. 양팔 800, 양다리 1600. 대충 따지면 여러분 한 5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여기 지금 걸어오신 분은요, 적어도 5억짜리로 지금 끌고 온 거예요. 5억을 갖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눈, 다리, 손가락, 발가락 다 붙어있는 식구 4명이 밥을 먹으면은요 20억이 앉아서 먹는 거. 20억이 앉아서. 아니 20억이 앉아서 먹으면서 사는 게 지겹다, 이렇게 사는 게 죽는 게 낫다, 하느님이 주신 축복을 날리는 거예요. 날리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재산이 없으면 어때요? 출세 안 하면 어때요? 앉아서 뭐라 그러면서 먹어. 우리 20억 밥 먹자. 얼마나 행복해. 여러분들이 사는 게 괴로운 게 뭐냐 하면은,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게 지겹고 불만만 나오는 거야. 사는 게 힘들면은 좋은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욕심이 많으면 사는 게 힘들어져요. 사는 게 힘들어서 욕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욕심이 많아서 사는 게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욕심만 안 피면요 우리 인생 괴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괴로운 사람들은 입만 열면 힘들다 그래. 여러분들 가수 윤한기 씨 알죠? 이 윤한기 씨가 사실은 아버지가 미 8군에 노래하던 분이에요. 어머니는 무용수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마약을 하시다가 나중에 폐결핵으로 돌아가세요. 어머니는 무용수 따라다니는데 허리가 잘못돼갖고 또 돌아가세요. 천하에 누구만 남느냐면 윤복희, 윤한기 둘만 남는 거예요. 부모는 일찍 돌아가시고. 그렇게 윤한기 씨 자서전을 읽어보면 너무 배가 고파갖고 해병대 지원해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윤한기 씨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행복하지 않았던 윤한기 씨는 노래를 불러도 행복한 노래 안 불렀어요. 내가 왜 이럴까 오지 않을 사람을 어디선가 웃으면서 와줄 것만 같은데.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래를 불러도 행복한 노래를 안 불렀어요. 처음에는. 차라리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던들 이 고통 이 괴로움
없을걸.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래도 행복한 노래가 안 나왔던 거죠. 나는 어떡하라고, 이런 노래만 불렀어요. 이런 노래만. 예. 너무합니다. 이것도 김수희 씨가 불렀지만 곡은 윤한기 씨가 쓴 거예요. 전부 행복한 곡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76년에 윤한기 씨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요. 76년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79년에 윤한기 씨, 윤복희 씨가 사랑이 뭐가 잘못되고 굉장히 괴로워해요. 그때 동생을 위해서 이사야전서 37장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곡을 하나 써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아는, 요즘 나가수에서도 유명한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하느님인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그 노래예요. 그 노래. 이게 1절은 한국어 가사가 2절은 영어 가사인데 1절은 그때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었지만 2절에는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써요. 너는 나의 영원한 노래야. 야훼는 나의 영원한 노래, 영원한 기쁨이다, 이거예요. 내가 외로울 때 누가 위로해 주지? 주님께서 위로해 준다, 이거예요. 그리고부터 이 두 분은 인생이 바뀌어요. 이 이후로 윤한기 씨 자서전을 읽어보면 슬픈 노래를 하나도 안 불렀다고 그래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그 다음 가사가 뭐냐면 기다리던 그날이 왔어요. 어깨를 활짝 펴고 우리 함께 웃어봐요. 즐겁게 살아봐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 윤한기 씨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나이가 70이신데 개신교 예술신학교 목사님 총장 역할을 지금 목사님을 20년 이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행복을 얘기해줘요. 청승을 떨면서 노래를 불렀을 때하고 기쁨을 가지고 노래를 불렀을 때하고 인생이 바뀐다, 이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발 성가 좀 청승 좀 떨지 말고 불러라. 네, 청승 좀 떨지 말고 해라. 그런데 이게 누구끼리 제일 서로 죽이는 말을 많이 하느냐. 복을 이제 서로 빌어줘야 되는데,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누구끼리 제일 많이 아픈 말을 하느냐면 부부끼리 제일 많이 아픈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참 나도 남자지만은 여자 참 이해하기 힘든 존재예요. 여자 이상하고 요상하고 괴상하고 아주 복잡하고.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스티븐스 호킹스 박사라고 있어요. 스티븐스 호킹스 박사. 이 사람이 나이가 71인데 작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는 140억 년 전에 우주에서 벌어진 일도 다 아는데 자기는 아직도 여자의 95%를 이해를 못 하겠다고 그래요. 아니 그 유명한 사람도 95%를 이해를 못 하겠다고 그러는데 나는 더 모르죠. 네. 여자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자한테 폭력을 쓰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주일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한 20명 정도를 데리고 200명 정도를 데리고 여름 캠프를 갔어요. 우리 때는 4박 5일 가고 그랬어요. 섬강이라는 데를 갔는데 애들이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세 번째 날 전부 이제 강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야. 근데 여선생 하나가 고개를 꼬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다 들어가는데 저 선생은 왜 저 물에 안 들어가느냐. 저 선생 프로그램에 참여시켜라. 빨리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다른 선생님들이 오더니 학사님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선생님 오늘 그날이라는 거. 그날. 근데 내가 신학교 1학년이 그날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날이 뭔데? 아 학사님 오늘 저 선생님 그날이라 안 된다니. 오늘 물에 들어가는 날이지 그날이 뭔데? 그랬더니 어떤 지혜로운 엄마 선생님이 나를 한 군데로 데려가더니 학사님 여자는 한 달에 한 번 매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직이 뭔데요? 근데 그 엄마 선생님 정말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 엄마 선생님이 학사님 이 여자는 한 달에 한 번 생리를 하는데 그때 피가 나오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처음 알은 거예요. 처음 알은 거 그때.
그러니까 내가 여자에 대해서 모르니까 여자한테 뭐를 하느냐, 폭력을 쓰는 거예요. 폭력을. 근데 이런 일들이 집안에서 수도 없이 일어나요. 남자는 여자를 이해하지 못해서 폭력을 쓰고 여자는 남자를 이해하지 못해서 폭력을 쓰고, 그래서 서로 답답하다고 싸울 때 보면 크크크 치치치 크크크 이러고 싸워요. 말이 안 통한다고. 그러니까 여자에 대한 생물학적 특징을 알아야 되고 남자에 대한 생물학적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옛날에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20살에 결혼해갖고 50살에 죽었어요. 남자, 여자. 20살에 결혼해갖고 애 한 10 낳다 보면요, 애 낳다가 죽어요. 남자는 애 키우다 죽어요.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부부라고 그러지만은 한 집에 살지도 않아. 안사람, 바깥사람. 그러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안 죽어. 100살까지. 남자, 여자가 50살서부터 100살까지 서로 이해도 못하면서 한 집에서 50년을 사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를 못하면서. 그러니까 말이 어떤 말이 나와? 상대방한테 가슴에 멍을 들게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멍이 들게 하는 말을.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과연 우리 남자, 여자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크크크 치치치 크크카 하고 싸우는지, 왜 남자 여자가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잡아먹을 듯이 싸우는지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85살 먹은 할머니야. 시모님, 제가 폐암 말기입니다. 근데 시모님 강의 듣고 저 치료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매일 토요일날 일요일날 자식들하고 맛있는 거 먹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행복하지만 자식들이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이미 마음의 정리를 다 하고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병원에 안 들어가니까 자식들이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엄마가 안 죽겠다고 수술해달라고 그러면 안 해줄 수도 없고 얼마나 힘들어. 근데 엄마가 반짝반짝 웃으니까 이제 하느님한테 간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아. 오늘의 영상은 신부님이 하셨던 명강의를 소개시켜드리고 황창현 신부님의 최신 강의와 근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또 마지막에 강의를 듣고 저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댓글을 통한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있으니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기초만 놓은 채 마치지 못하여 보는 이마다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저 사람은 세우는 일을 시작만 해놓고 마치지는 못하였군 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그를 10,000명으로 맞설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맞설 수 없겠으면 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평화 협정을 청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 복음은 설명할 내용이 너무 많지만은 오늘도 제가 여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노년의 삶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잠깐 이렇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양다리를 거쳐서는 안 돼요. 내가 세상적인 맛도 보고 하느님 나라도 차지하고 이 두 가지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를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들은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느님을 믿으면서 내가 반은 세상에 담그고 반은 성당에 담궈갖고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심각한 좋은 점들도 많지만 심각한 문제는 준비되지 못한 노년. 60살 되신 분들은 지금 120살 삽니다. 60년 남아있는 거죠. 이 60년 동안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건 보통 대학을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자녀가 대학을 들어가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고,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12년 동안 공부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60, 70 되신 분들 앞으로 40년, 50년을 더 살게 될 텐데 그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제가 준비한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문제예요. 여기 지금 60 되신 분들은 거의 앞으로 60년을 더 살아야 돼요. 60 되신 분들은 여러분들 120살까지 살 거예요. 우리 직원 어머니가 며칠 전에 돌아가셨는데 99살에 돌아가셨어요. 99살. 우리 직원 어머니들이 요즘 대개 97, 98, 99에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60년이 남아있어.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살 사람이 있어요. 200살까지 살 사람이 있다니까요. 재수 없으면은 70 되신 분들은 거의 100살까지 살지 않을까. 지금 80 되신 분들은 90에서 100살 사이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대부분 20, 30년, 심하게는 60년, 더 심하게는 140년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래 사는 거 좋아요? 막 얼굴 쭈글쭈글하고 머리 하얗고 외롭고 쓸쓸하고 기억력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억울하고 분하고 돈 없이 오래 사는 거 좋아해요? 근데 우리는 죽는 걸 싫어해. 그냥 하여튼 막연히 죽는 걸 싫어해. 그래서 나한테 언젠가 죽음이 다가올 때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구나 하고 기쁘게 떠나야 되는데, 죽을 때 막상 가보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죽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죽으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때가 되면 떠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떠나야죠. 그래서 80 넘으신, 제가 보기에는 80까지는 그렇고 85 넘어갔고 만약에 암이 걸리면은 85이 넘어서 암이 발병되는 경우는 대개 말기라고 봐야 돼요. 그때는 그냥 죽어. 치료 받지 말고 그냥 죽어. 서울대병원에서 조사를 했어요. 80이야. 85이 아니고 내가 많이 봐줘갖고 85으로 올린 거예요. 80 넘어갖고 암이 걸린 분들, 항암한 분들이 오래 사느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오래 사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6개월 더 오래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또 암에 대해서 전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암 걸리잖아요. 그러면은요 죽기 3개월 전부터 아픈 거예요. 많은 암 환자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해요. 신부님, 제가 말기암 환자라는데 3개월밖에 안 남았다는데 자기는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이렇게 멀쩡한데. 그리고 3개월 만에 죽는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다시 말해서 암이 걸렸다고 걸린 날부터 아픈 게 아니에요. 암이 걸려도 아픈지 안 아픈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죽기 3개월 전에 온몸에 전이 됐을 때 그때 좀 고통이 있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나 또 심리학자들이 가장 노년에 행복하게 죽는 건 암으로 죽는 거예요. 자기 죽을 때를 알고 죽는 거 아니야. 언제 죽을 줄도 모르고 막 흔히 기다리는 것보다 나는 한 3개월 남았구나, 1년 남았구나, 그리고 준비하고 죽는 게 가장 축복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85살 넘어가고 항암하기 시작하잖아요. 항암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수술을 먼저 해요. 위를 자르거나 다른 부분을 먼저 잘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항암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수저가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 언제부터 힘들기 시작하느냐? 수술하려고 준비하면서부터 힘든 거예요. 뭐 검사하려면 약도 많이 먹어야 되고 굶기도 해야 되고 뭐 통 속에 들어왔다 나갔다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깥에 여기 손 하나 벼도 아픈데 이 배를 가르고 거기다가 잘라내고 다시 그 안에 꼬매고 바깥에 다시 꼬매는데 아플 것 같아? 안 아플 것 같아요? 아프죠. 우리 지금 지난번에 내 멘토가 지금 간 이식 수술을 했는데 지난번에 가서 만나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여기 지금 식칼이 하나 들어있는 것 같아. 그 묶어놨으니까 꼬매놨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항암을 시작하면 머리 빠지고 밥 못 먹고 85 넘어서 괴로운 거예요. 근데 85 넘어가고 암이 걸린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억울해서 못 죽는다. 나는 이때까지 고생만 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고 호강 한번 못 해보고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85살까지 하느님이 기회를 줬는데도 안 행복한데 다시 살아난들 그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아요? 다시 살아난들 85세 뭐가 행복해? 그리고 85살까지 돈을 안 써본 사람은요 다시 살아나도 안 써요. 쓸 수가 없어요. 써본 사람이 써보는 거지 안 써본 사람은 못 써. 85살에 다시 살아나서 뭐 하려고. 그냥 깨끗하게 떠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죽기 싫어요. 무조건 죽기 싫어요. 근데 내가 85살 넘어가고 나는 살려줘라, 난 죽기 싫다,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그러면은 자식들이 어쩔 수 없이 부모님 수술하고 항암하죠. 병원 왔다 갔다 하죠. 그럼 그 병원비 누가 다 감당하는데? 그러니까 죽으면서 평생 못 쓴 돈을 병원에 다 갖다 주고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기 전에 맛있는 거 사 먹고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리고 암에 이제 85 넘어서 암에 걸리면은 아 내가 떠날 때가 됐나 보다. 그리고 그냥 뭐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그냥 가는 거죠. 그냥 가면 되지. 내 강의를 듣고 내가 포천인가 한번 강의를 갔는데 85살 먹은 할머니야. 시부님 제가 폐암 말기입니다. 근데 시부님 강의 듣고 저 치료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매일 토요일날 일요일날 자식들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행복하지만 자식들이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이미 마음의 정리를 다 하고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병원에 안 들어가니까 자식들이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엄마가 안 죽겠다고 수술해달라고 그러면 안 해줄 수도 없고 얼마나 힘들어. 근데 엄마가 반짝반짝 웃으니까 이제 하느님한테 간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아. 또 이렇게 강의하는 중에 할머니 한 분이 딱 손을 드는 거야. 시부님 저도 지금 암에 걸렸는데 시부님 말대로 치료 안 하고 하나도 안 아프다는 거야. 너무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하느님한테로 갈 마음의 준비가 됐다고. 얼마나 멋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죽었어. 그래갖고 이제 장례미사가 다 끝나고 이제 장지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아니 그 아들이 비디오를 버스 그 장례차 거기 가는 버스에 비디오를 틀은 거야. 이 할아버지가 양복을 탁 입고 머리에 기름을 싹 바르고 인사를 하는 거야. 오늘같이 굳은 날 이렇게 제 장례에 참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하나님 열심히 믿었고 행복하게 살았고 이제 하나님한테로 떠난다고. 오늘 이렇게 굳은 날 내 장례에 참여해주신 여러분은 내 은인이자 지인이라고 정말 나한테 고마운 분들이라고 이렇게 장지까지 따라와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는 행복하게 하나님께 가서 미리 자리를 잡아 놓을 테니 하늘나라에서 우리 만나자고 다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 거야. 아니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냥 머리에 기름만 두고 인사하니까 얼마나 이게 놀래.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놀란 거는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도 고통이 아니더니
자기 죽는 날 죽은 거로 네, 지금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말이라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는데 이 말을 잘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행복하기도 하고 그 공동체가 불행하기도 합니다. 내가 또 복을 불러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복을 차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하는 사람인가, 좋은 열매를 맺는 말씨를 뿌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입만 열무는 기분 나쁘게 하는 말투를 던지는 사람인가,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부부끼리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것 같아요. 지난주 끝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나도 남자지만 참 여자를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한 2년 전에 제가 위암 수술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위를 암 환자들은 온도가 42도가 넘어가면 재발하지도 않고 암이 죽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찜질방을 잘 가요. 찜질방을 잘 가는데 아주 뜨거운 찜질방을 잘 가는데 얼굴이 알려졌잖아요. 그래갖고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수건을 뒤집어 쓰고 찜질방에 가서 앉아 있어요. 한쪽 끝에 조용히 쭈그리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줌마 셋이서 들어와서 수다를 떨기 시작하면은 이해할 수 없는 수다를 떨어요. 아줌마 3명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한 아주머니는 자식 얘기해요. 자식 얘기. 그럼 옆에 아주머니가 자식 얘기하면은 그 자식 얘기를 같이 받아줘야 되는데 옆에 아주머니는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는 남편 바람핀 얘기해요. 또 옆에 아줌마는 남편 바람핀 얘기 해거나 말거나 자기는 아파트 산 얘기해요. 주제가 다른 3가지 이야기를 각자 지치지도 않고 30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 남자들은 정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내가 여보 우리 애가 자꾸 속을 썩여 그럼 남자 신경질 부려요. 여보 나 지금 정치 얘기 하고 있잖아 지금. 정치 얘기 끝나면은 그 다음에 자식 얘기해. 남자는 한 번에 한 가지 주제만 얘기를 해요. 근데 여자는 동시에 3가지 얘기를 동시에 하는 거야. 기분도 안 나빠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도 안 나빠하면서 나는 왜 그런가. 근데 요즘 공부를 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자는 언어를 관장하는 뇌가 좌뇌도 있고 우뇌도 있대요. 머릿속에 말이 꽉 차 있는 거야. 말이 꽉 차 있으니까 말을 해야 돼. 그런데 말은 하긴 해야 되는데 또 들어야 되잖아. 근데 말을 하면서도 귀는 동시에 2가지를 구분해서 들을 수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 아주머니는 자식 얘기 자기는 입으로 하면서 귀로는 남편 얘기도 듣고 아파트 얘기도 듣는 거야. 무시하는 게 아니야. 그냥 자기 각자 얘기하면서 상대방 얘기도 다 듣는 게 여자예요. 남자는 언어를 관장하는 뇌가 좌뇌 뒤에만 있어. 좌뇌 뒤에. 그래갖고 남자들이 교통사고가 나갖고 좌뇌를 다치잖아요. 그러면은요 언어 상실이 온대요. 근데 여자가 교통사고 나갖고 좌뇌를 다치잖아요. 좌뇌를 다쳐도 전혀 말하는데 지장이 없대요. 아직도 우뇌가 남아있어서. 그리고 이런 이 부부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그럼 남자는 또 흥분을 하면 그나마 자네 뒤에 언어를 관장하는 뇌 기능이 없어져 버린대. 흥분하면.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당신 뭐 시집 와갖고 나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준다 그랬더니 당신 나 얼마나 고생시켰어. 뭐 결혼기념일을 챙겨줬어. 생일을 챙겨줬어. 우리 친정엄마를 챙겨줬어. 나 여행을 보내줬어. 막 따지면은 남편들이 대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대꾸를 하면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그거 30분 동안 계속 어이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자는 그냥 좌뇌에 있는 거 쏟아내고 우뇌에 있는 거 쏟아내고 막 30분 동안 그냥 있는 대로 공격을 하고 난 다음에 여자는 할 얘기 다 했어요. 그 남자가 그게 시끄러. 그리고 여자는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은요 원도 한도 없어요. 부엌에 가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설거지해요. 그럼 그때부터 남자들이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왜 신경질이 나냐면 왜 내가 그때 그 적절한 대답을 왜 찾아내지 못했을까? 막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쇼파 던지고 신경질을 부리면은 아내가 부엌에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아내가 한마디 해요. 나와서 이 사람은 무슨 말만 하면 승질을 부린다고.
그러니까 말싸움으로 아내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남자는요, 여자하고 말싸움 해갖고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 천주교 신부 중에 수녀님하고 싸워갖고 이겼다는 신부를 본 적이 없어. 말싸움으로 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말싸움으로. 하느님이 창조할 때 남자한테는 너는 하루에 10,000마디만 해라. 10,000마디만 해라.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10,000마디만 하라고. 여자는 하루에 너는 25,000마디 해라. 25,000마디 해라. 그러니까 하느님이 10,000마디만 하라고 창조한 남자는 출근해갖고 직장에 가면 10,000마디 해요. 이 말 저 말 하면은 벌써 10,000마디 끝나. 집에 들어오면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 아니, 하느님이 10,000마디만 하라고 그래서 10,000마디만 하고 들어온 거야. 집에 들어와서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할 의무 끝냈어. 근데 우리 여기 있는 자매님들도 남편 출근하고 애들 학교 가도 혼자 있으면서도 10,000마디 해요. 멸치 대가리 따면서 너는 어디서 잡혀서 우리 집에 왔니? 꽁치 다듬으면서 너도 어디서 잡혀서 왔니? 그리고 막 테레비 보면서도 테레비하고도 얘기해요. 그냥 테레비하고도 얘기해요. 막 테레비하고도 얘기하고 그렇게 10,000마디 해요. 10,000마디 하고 저녁에 이제 몇 마디가 남았냐면 15,000마디가 남은 거야. 이 15,000마디를 누구하고 하고 싶으냐면 남편하고 하고 싶은 남편. 그래갖고 저녁 차려주고 남편한테 여보 그 옆집 여자 말이야. 아 오늘 저녁에 같이 저녁 찬거리를 사러 시장에 나갔는데 그 여자는 김치찌개 거리를 돼지고기 한 근만 사면 되는데 5근이나 사고 정신 나간 여자야. 그러니까 그냥 살림이 그 모양이지. 이랬는데 남자는 이미 더 이상 말하기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한마디 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부엌에 가서 국이나 더 떠오라고. 그럼 여자는 미치는 거예요. 아직도 15,000마디가 남아있는데 국 떠오라고 그러면 미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 말에 저도 동감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10,000마디만 하게 창조된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강의를 하면 10만 마디를 해. 10만 마디. 10만 마디라니까 사실은 난 사제관에 우리 생태마을에서 강의하고 사제관에 딱 밥 먹으러 저녁에 내려가잖아요. 한마디도 하기 싫어요. 한마디. 근데 우리 밥 해주는 자매님이 밥하고 난 다음에 뭐 이런저런 얘기할 거 아니에요. 뭐 개도 내가 5마리 키우니까 개 얘기도 하고 뭐 어쩌면 대꾸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대꾸를 안 했어요. 대꾸를 안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신부님이 대꾸를 안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불러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남자는 하루에 10,000마디만 하게 창조됐는데 내가 10만 마디를 한다. 그래서 나는 정말 대꾸하기가 싫다. 한마디도 하기 싫다. 그냥 밥만 먹고 싶다. 나한테 앞으로 말 시키지 말아라.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도 그래도 우리 자매님도 여자인지라 말을 하잖아요. 그럼 막 말을 하는데 내가 얘기했는데 말하는 게 신경질을 나잖아. 내가 인상을 딱 쓰면은 자매님이 한마디예요. 신부님 대꾸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나 떠드는 거니까 그냥 밥만 먹으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이게 합의가 된 거예요. 합의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냥 떠들어 그냥 떠. 난 대꾸 안 하는 거 이해하고 떠드는 거 이해되는 거야 서로. 내가 보기에는 많은 부부들이 특히 우리 자매님들이 남편이 막 목석같이 있으면 이런 말을 해. 나는 사는 게 하나도 재미가 없다. 그러죠? 남편이 목석 같으니까. 그런데 남편이 목석이 아니에요. 원래 창조되기를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10,000마디만 하게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유일한 실수는 10,000마디밖에 할 줄 모르는 인간이랑 결혼한 게 유일한 실수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면은 한 아주머니는 자식 얘기하고 한 아주머니는 남편 얘기하고 한 아주머니는 아파트 얘기하면서 손으로는 달걀을 까먹어 간다는 거예요. 뭐 대단하지 않아요? 달걀. 여러분들 남편한테 이번 추석 때나 뭐 어느 때 한번 시켜보세요. 달걀 좀 까줘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달걀만 까요. 그것만 쳐다보고. 그 말 시키면 남편이 뭐라 그래요? 지금 달걀 까잖아 지금. 남자는요 한 번에 한 가지밖에 할 줄 몰라요. 동시에 2가지를 못해요. 근데 여자는 특성상 밥 올려놓고 찌개 올려놓고 다듬어야 되고 나물 다듬어야 되고 반찬해야 되고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 전화가 오잖아요. 전화가 오면은 아빠가 전화를 받으면 테레비 소리가 크면은 아빠가 한마디 해요. 시끄러워. 테레비 소리 줄여. 그러죠? 또 애들 시끄러우면 아빠 통화하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그 남자는 전화만 해요. 근데 엄마한테 전화가 오잖아요. 테레비 소리 애들 떠드는 거 전혀 상관없어. 더욱이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막 통화하면서 텔레비에 딱 어떤 여자가 나오면은 저 여자 이혼했다고 그러더니 나오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언어에 있어서 여자가 남자보다 뛰어납니다. 언어에 있어서. 제가 한번 고등학교 강의를 갔는데 한 10년 전 얘기예요. 강의를 갔는데 그해 경기도에 영어 선생님 172명을 뽑았는데 여자가 170명, 남자가 2명 됐대요. 언어에는요, 여자가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말주변이 없어. 말주변이 없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언어만 뛰어난 게 아니에요. 여자가 시각도 뛰어나요. 시각도. 우리 눈에는 광수용체가 있어. 빛을 받아들이는 수용차, 짝대기, 사각형 짝대기가 1억 3천만 개가 있어요. 이게 남자, 여자가 다 있어요. 근데 요 1억 3천만 개는 하얀색, 빨간색, 까만색, 파란색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 광수용체 1억 3천 거, 요것만 있어요. 남자들은 색깔 구분을 4가지만 해요. 남자는 회색도 하얀색, 베이지색도 하얀색, 하얀색도 하얀색이야. 남자는 분홍색도 빨간색, 주황색도 빨간색, 빨간색도 빨간색이에요. 남자는 색깔 구분을 못해요. 근데 여자들은 원추형 광수용체 700만 개가 더 있어요. 여자가. 그래갖고 이건 온갖 색깔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카키색이 무슨 색인지 몰라요. 카키색, 잿빛색, 쥐오리색, 뭐 별색을 다 얘기해. 여자들은 그런 구분이 다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생겨 먹은 것 자체가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색깔. 그러니까 4가지 색깔밖에 구분하지 못하는 남자와 온갖 색깔을 구분하는 여자하고 부부야. 그 부부가 옷 사러 나가면 싸울 것 같아, 안 싸울 것 같아? 싸워요. 왜냐하면 남자는 다 그게 그거 같으니까 아무거나 딱 붙잡아. 여보 가자 그러면 아내가 답답해 보이잖아요. 여보, 지금 당신 얼굴 색깔하고 그 옷 색깔하고 맞다고 생각해? 안 어울리잖아. 가만히 있어봐. 그래갖고 이거 들었다 놨다 저것 들었다 놔면은 남편이 신경질이 나는 거. 뭘 저렇게 까다롭게 고르느냐. 아무거나 그냥 입고 가지. 그러니까 남자들하고 여자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옷 사러 나갈 때는 같이 나갔는데 들어오는 시간은 달라요. 이미 남자는 벌써 들어와 있어. 신경질 부리고. 그러니까 색깔 구분 때문에 그래. 색깔 구분. 그런데 남자들은 옛날에 사냥하던 버릇이 있어서 시각이 터널형 시각을 갖고 있어요. 멀리 사슴을 발견해야 돼. 곰도 발견해야 되고. 그래서 멀리 이렇게 쪼여서 보는 습관이 있어요. 남자들은. 멀리 있는 걸 잘 봐요. 남자들이. 그런데 요즘 남자들이 사냥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쪼여 보는 습관은 있는데 사냥을 안 하니까 요걸 남자들이 어디다 쓰냐면 잔치집에 가면은 이쁜 여자가 있으면 그걸 쪼여서 봐요. 금방 누구한테 들켜요? 마누라한테 들키는 거예요. 이쁜 여자 처음 보냐고. 어떻게 알았지? 왜 몰라? 이렇게 쪼여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참 재미난 통계가 있어요. 부부가 같이 잔치집에 가면 남자는 3명 내지 4명밖에 모르는데 온 사람. 그 사람 왔었어? 이런데요. 나는 뭐 기억이 없는데? 기억이 없지. 당연히 이거 쪼이고 계속 보고 있었으니까. 근데 여자는 시각이 180도라 다 본대요, 다. 그 남자 넥타이를 못 메고 왔고 시계를 못 차고 왔는까지 다 한다는 거예요, 여자. 그래서 보통 정신적인 바람을 피는 걸 보면은 남자는 3명 정도 피는데 여자는 30명 정도 이미 피고 들어와요. 그런데 이렇게 이 터널형 시각을 가진 남편한테 아내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여보, 냉장고에서 치즈 좀 꺼내와. 그러면 이 남자들이요, 딱 냉장고만 열면요, 답답한 거예요. 이놈의 치즈가 어디 있는 거야, 이게. 터널형으로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치즈. 못 찾아요. 그 좁은 그 냉장고 안에 있는 그걸 못 찾아요. 그래갖고, 아니, 치즈가 어디 있다고 그래. 나 못 찾겠는데. 그러면은 아내는 이게 180도 시각이기 때문에 뒷꼭지에도 시각이 있어요. 그래갖고 딱 냉장고 문을 열고 들여다도 안 봐요. 들여다도 안 보고
딱 손 넣고 딱 꺼내갖고 남편 코앞에 딱 들여대는 거예요. 이걸 못 찾느냐고. 그러면요, 남자들은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내의 능력에 대해서 놀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혼 생활 한 20년쯤 한 부부들을 보면은요, 아내가 부엌에서 소리만 지르면요, 남편은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번 또 내가 뭘 잘못해갖고 저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냥 남자들이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예, 말주변 없지, 눈치 없지. 그렇죠? 눈치가 없어요, 남자들이. 참. 그러니까 남자들이 어느 정도로 눈치가 없느냐면은 아내가 지금 자기를 미워하는지,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언제 아느냐면 귀싸대기를 맞아야지 알아요. 귀싸대기를 예, 귀싸대기를 딱 맞아야지, 아, 이거 지금 우리 마누라가 심각하구나. 아니면 아내가 눈물을 뚝뚝 흘릴 때 그때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말주변 없지, 눈치 없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40까지, 50까지 살 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100년 살면서요, 한 집에서 답답해서 못 살아요, 둘이. 답답해서 못 살아요. 아니, 말주변이 있나, 눈치가 있나. 거기 더 미치는 건 뭐예요? 청각이 떨어져요, 남자가. 청각이 떨어져요. 보통 개는 10만 사이클 정도 듣는다 그래요. 10만 사이클. 10만 사이클 듣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은 3만 사이클 정도는.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헤비메탈 음악이 좋아해요, 걔네들. 헤비메탈 음악 좋아하고, 엄마는 짜장면을 시켜서 혼자 먹고 나는 뭐 찌꺼기만 먹었어, 뭐 이런 랩 음악 걔네들은 다 들려요. 다 들려, 걔네들은. 여러분들은 잘 안 들리죠? 네. 얘네들 3만, 엄마들은 2만 사이클 정도로, 2만 사이클. 그러니까 젊은 부부가 같이 잠을 자갖고 건너방에서 애가 울잖아요? 그럼 누구 귀에만 들리느냐면 엄마 귀에만 들려요. 그래갖고,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오늘 애하고 하루 종일 씨름을 해갖고 내가 힘들어서 못 일어나니까 당신이 일어나서 좀 나가봐. 이러면은 대부분의 남편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뭐가 들린다 그래. 예민하게 굴지 말고 잠이나 자. 그러면은 누가 일어나서 나가느냐면은 아내가 일어나서 나가는 거, 엄마가 일어나서 나가는 거.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하고 살면 살수록 더 답답한 거야. 말주변이 있나, 눈치가 있나, 말귀를 알아듣나. 그러니까 이제 한 집에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한 집에서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야. 할아버지가 이제 저녁 국을 못 끓였는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안방에서 할머니한테, 여보 마누라, 오늘 저녁 국 못 끓였어? 근데 부엌에서 딸그락, 딸그락 소리는 들리는데 대답이 없는 거야. 이놈의 마누라가 날 또 무시하는구나. 이번엔 또 거실에 나가고 또 한번 물어봐요. 이놈 마누라, 저녁 국 못 끓였냐니까 왜 대답이 없어? 아, 근데 딸그락 소리는 들리는데 또 대답이 없는 거야. 너무 화가 난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부엌에 가갖고, 이놈의 할망구야, 저녁 못 끓였는지 내가 3번이나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하냐고.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으냐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하는 말이, 내가 콩나물국이라고 3번 얘기했잖아. 누군만 못 들은 거야? 할아버지. 제가 이렇게 강의를 가면은요,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하고 듣는 할아버지들이 참 많아요. 이게 남자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10,000 사이클밖에 못 들어요. 10,000 사이클. 그래갖고 남자들은 음악을, 빠른 음악 들으면 다 시끄럽다고 그래. 다 시끄러우니까 끄라고. 그저 남자한테 음악이라고 그러는 거는 꿍짝짝, 꿍짝짝.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이런 음악만 음악이에요, 남자는. 그래서 30대, 40대가 넘으면 트로트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 남자들은. 빠른 음악을 안 들리니까. 한 28,000 사이클 정도가 보통 우리 음악에서 나오는 헤비메탈 음악이거든요. 그러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말귀 못 알아듣지, 눈치 없지, 말주변 없지. 자, 요즘 어떤 할아버지가 할머니하고 같이 한 집에서 사는데 그런 거예요. 이제 냉장고가 고장이 났고 애프터 서비스를 불렀어. 애프터 서비스를 딱 불렀는데 애프터 서비스 하고 난 다음에 갔어. 근데 요즘은 참 대한민국이 애프터 서비스 끝나고 나면은 고객센터에서 전화하잖아요. 고객님, 매운 만족하십니까? 보통 만족하십니까? 저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할아버지가 전화를 받았네? 아, 냉장고 고쳤는데 이제 애프터 서비스라고 전화를 했는데 애프터 서비스 센터에서 전화했다고 그러니까 뭘 또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느냐? 그래갖고 뭐라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그런 거예요. 여보 마누라 요즘 이상해. 냉장고 고쳤는데도 뭐 매운 만두 먹을래요? 보통 만두 먹을래요? 그렇게 물어보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그러니까 6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할머니들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해요. 뭐 막 할아버지한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이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나이 먹으면 할머니들은 거칠어지고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기억력까지 떨어지게 돼 있어. 동시에.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한 집에서 살면서 할아버지가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할머니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여보 마누라 좀 부엌에갖고 냉장고에서 우유하고 아이스크림 좀 갖다 줘. 나 배가 고파. 그랬더니 할머니가 막 일어나면서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신경질을. 이놈의 마누라야 그냥 가면 어떻게 가다가 까먹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냥 가냐고. 적어가라고. 우유하고 아이스크림. 할머니가 딱 째려보고 이놈의 영감탱이가 내가 그것도 모를까봐 그걸 적어가라고 그러냐고. 기다리라고 내가 우유하고 아이스크림 갖다 줄 테니까. 할머니가 추측 가셨어요. 갔는데 한 몇 분 있다가 왔는데 할머니가 삶은 계란을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기가 막힌 거예요. 고마워 마누라 삶은 계란 갖다 줘서. 자기가 뭐 시켰는지도 모르는 거야. 자, 여러분들 남자하고 여자는 이렇게 달라요. 그리고 50이 넘어서면서부터 여자가 능력이 뛰어나요. 여자가. 그러니까 남자는 사실은 말주변도 없지, 눈치도 없지, 말귀도 못 알아듣지. 여기 지금 형제님들 몇 분 오셨는데 내가 60 넘어갖고 100살까지 집에서 안 쫓겨나고 살 수 있는 비법이 하나 있어요. 내가 마누라 옆에서 붙어서 사는 비법이 하나 있어. 내가 그거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 형제님들 내가 알려주는 대로 사시면 돼요. 그저 비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마누라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사세요. 밥 먹으라고 그러면 밥 먹고 이 옷 입으라면 이 옷 입고 저거 입으라면 저거 입고 어디 갔다 오라면 갔다 오고 그러지 뭐 자기 뜻을 밝히지 마세요. 자기 뜻을. 그래야지 안 쫓겨나고 살 수 있어요. 시키는 대로 하고 살면 돼. 시키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우리 자매님들 내 남편이 참 목석 같다. 오늘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죠? 구박하지 마세요. 원래 생겨 먹은 게 그런 거니까. 아니 본질적으로 말을 하기 싫어하는 게 인간 남자야 남자. 남자들은 또 고민을 하잖아요. 그럼 여자들은 고민을 하면 말을 해야지 고민이 풀려. 근데 남자들은 고민을 하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뭐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100년 전에 이러고 있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대잖아. 아직도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이 말이 많지 않더라고 그래도 너무 구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이 집안에서 물건을 못 찾더라도 좀 구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여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잘 찾지만 남자는 집 밖에서 물건을 잘 찾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딱 집만 나가면은 깜깜해져. 집만 나가면은. 그래갖고 남편이 3년 전에 너무 경치 좋은 데를 데리고 갔어. 근데 여자들은 3년 전에 간 데 기억 못 해요. 다시 3년 전에 똑같은 데 데려가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은 여보 여기 너무 멋있다. 어떤 년이랑 여기 왔어? 자기 데리고 3년 전에 왔는데.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기서 여보 오늘 평창 우리 가자 그러면 남자는 딱 머릿속에 평창, 용인, 신갈, 영동고속도로, 원주, 평창들은 머리에 그려져요. 근데 여자들은 딱 평창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남자들도 이런 면에서는 이해를 해야 돼요. 여자가 말이 많은 거 당연한 거예요. 언어 능력이 뛰어나니까. 또 길을 못 찾는 거 당연한 거예요. 집안에서 살림은 잘하지만은 공간 인지 능력이라는 게 떨어져요. 그래갖고 그냥 거기
찾아오라고 그래도 못 찾아오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병신 같은 게 그것도 못 찾느냐고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 우리 마누라는 집 안에서 물건은 잘 찾고 집 밖에서는 길을 못 찾는구나. 나는 집 밖에서 길을 잘 찾고 집 안에서 물건을 못 찾고. 서로 이해가 되면은요, 크크크 치치치 카카카 하고 안 싸워요. 서로 이해가 되면은 서로 안 싸우게 돼 있어요. 서로 이해가. 근데 우리는 서로 상대방, 남자의 특성, 여자의 특성을 모르기 때문에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결정적으로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피부에 문제가 있어요. 피부. 남자는 여자보다 피부가 4배 두꺼워요. 특별히 등가죽 같은 경우는 10배 정도 더 두꺼워요. 10배 정도. 등가죽은 남자가 훨씬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남자들은 이 피부가, 여자가 4분의 1이 피부가 얇아요. 남자가 4분의 4라고 그러면은 여자는 4분의 3은 지방이야, 지방. 그래서 여자를 만지면 부들부들한 이유가 뭐예요? 피부가 얇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이가 60이 되면은 60, 똑같은 부부가 60이야. 여자가 먼저 늙을까요? 남자가 먼저 늙을까요? 여자가 훨씬 먼저 늙어요. 피부가 얇으니까 금방 처지는 거예요. 목에도 이게 처지고. 남자는 뺑뺑해. 피부가 두꺼워서 안 늘어져요. 안 늘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부싸움 할 때 이런 철면피 같은 인간 그리고 싸우죠? 철면피 같은 인간이 아니라 철면피예요. 두꺼워서. 그러니까 감각이 둔해요. 남자들이. 감각이 둔해요. 저는 어렸을 때 성당에 교리 배우러 가잖아요. 교리 배우러 가면은요, 토요일 날 이제 교리 배우러 가면은 막 중고등학교 때 애들이, 여자애들이 만나면 막 깍지 끼고 막 팔짱 끼고 막 끌어안고 난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우리 남자들은 팔짱 끼고 끌어안고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왔어? 잘 지냈어? 이걸로 끝이지. 근데 여자애들은 막 서로 끌어안고 막, 저는 그 중학교 때 쟤네들이 무슨 뭐 성적으로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더 이해가 안 갔던 건 뭐냐면은 그렇게 여자애들 셋이서 막 끌어안고 막 난리를 치다가 화장실에 오줌 누러 갈 때 3명이 팔짱 끼고 같이 가는 거.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 남자들은요,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어도 오줌 마리 올 땐 그냥 혼자 갔다 와요. 어디가? 그럼 뭐라 그랬나? 오줌 누러 가. 그러고 혼자 가요. 남자들이 아무리 친해도 야, 오줌 마려우니까 우리 오줌 누러 같이 가자. 이런 남자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여자들은 야, 우리 화장실 가는데 같이 가자. 그러고 가요, 같이. 그러니까 보통 여자들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마만큼 다정다감한 존재. 여자들이 다정다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자매님들, 제가 성당에서 그런 거 참 많이 봐요. 이렇게 얘기해보면 남자들은 서로 마주보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자들은 성당에서 보면은 친한 자매들을 보면은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잖아요. 그럼 바로 옆에 가고 허벅지 기대고 같이 기대면서 등짝을 쳐가면서 얘기해. 어머, 맞다, 얘. 네 말이 맞아, 얘. 그러니까 피부가 4분의 3, 여자가 겨울에 추위를 잘 견디는 이유도 이 지방층 때문에 여자가 훨씬 잘 견뎌요. 그래서 여자들이 난 겨울에 막 반팔 입고 다니면 저것들 뭐야?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지방층이 있기 때문에 추위를 덜 타는 거예요. 근데 이 지방층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포옹을 하잖아요. 그럼 남자는 피부가 4배 두껍기 때문에 감각이 둔해요. 포옹을 해도. 좋은지 나쁜지 잘 몰라요. 근데 여자는 딱 끌어안으면 10배 압박감을 느낀대. 10배. 여자가 10배 행복한 거야. 남자하고 여자가 끌어안으면은. 처음엔 남자가 신기해서 끌어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여자가 자꾸 끌어안으려고 그러는 거야. 느낌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감각이 둔한 남자하고 감각이 센서티브한 예민한 여자하고 한 집에서 살면요, 갈등이 있게 돼 있어요. 갈등이. 남자는 점점 안 만지려고 그래요. 점점 안 만지려고 그러고 여자는 자꾸 만지려고 그러고 느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보통 집에서 남편이 아파서 눕잖아요. 그러면 아내들이 난리가 나요. 여보 어떻게 해? 이렇게 아프면. 그래갖고 막 얼음찜질도 해주고 배도 만지고 다리도 주물르고 별걸 다 해요. 호들갑을 그야말로 떠는 거죠. 남자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아내가 그렇게 해주니까. 근데 반대로 아내가 아파 눕잖아요. 그럼 남자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기껏 한다는 게 한 5m 떨어져갖고 많이 아파? 이때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제가 이런 상담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신부님, 내가 병원에 입원해갖고 누웠는데 남편이 와갖고, 남편이 이제 저녁에 이제 퇴근하고 와갖고 한다는 게 문 딱 열더니, 아이 참, 어떻게 하면 좋아? 아이 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리고 난 나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올게. 그리고 나가서 한참에 담배 한 대 피고 오더니 또 방에 들어와서 병실에 와서 아이 참 어떻게 해줘. 나 갈게. 그리고 간대요. 그때 섭섭한가. 그때 여자들은 내가 자기 자식 새끼 키우느냐고 이렇게 아픈데 저렇게 여자들은 만지고 고생했다 그러고 아유 살림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손도 주물르고 다리도 주물르면은 마음 안에 있는 병 육신의 병까지 다 날 텐데 기껏 한다는 게 많이 아파. 그리고 아내가 한 3일 동안 알아놓으면 남자는 불편한 건 딱 하나예요. 밥 못 얻어 먹는 거. 짜장면을 시켜 먹어야 되나 짬뽕을 시켜 라면을 끓여 먹어야 되나. 그렇게 하다가 아내가 이제 퇴근을 했는데 부엌에서 딸그락 소리가 들리는 거야. 드디어 우리 마누라가 다 낫나 보다. 그럼 남자는 생각은 딱 한 가지야. 남자는 스킨십 이런 게 아니고 밤에 자고 싶은 거 같이. 그래갖고 그냥 잠결에 아내 가슴에 손을 싹 댔는데 아내가 이 말하면 이 가정은 끝난 거예요. 남편 손을 딱 때리면서 내 몸에 손 대면 죽을 줄 알아. 이건 뭐냐면 이제 싫은 거예요.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남자가 손 대는 것조차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그때까지도 몰라요. 내 아내가 얼마나 나한테 애정이 식어 있는지 어떻게 찬 얼음이 돼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귀싸대기를 맞을 때까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말주변 없지, 눈치 없지, 말귀 못 알아듣지, 둔하지. 이런 남자랑 사는 여러분들은 내가 보기엔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형제님들은 앞으로 내가 쫓겨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요. 시키는. 비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 스킨십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뭐 진머만 연구를 하고 원숭이 있잖아요. 원숭이 연구를 해보면은 원숭이가요 만지지 않고 엄마 없이 아무것도 안 하면요 금방 죽는데요. 근데 엄마가 만져주고 인형 같은 엄마라도 계속 만지는 애들은 건강하대. 사람도 똑같대요. 만져고 이렇게 뽀뽀해주고 이렇게 애들을 그냥 끌어안아주고 이런 애들은 감기도 안 걸리고 설사도 안 걸리고 기침도 안 한대요. 사람은 만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는 만지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잘못 훈련이 돼 있지 또 만져도 잘못 만져갖고 이상하게 뭐 감옥에 들어가고 막 가족끼리 다정한 스킨십이. 저는 요즘 집에 가면 어머니 아버지 꼭 안아줘요. 헤어질 때도 꼭 안아줘요. 너무너무 좋아요. 저도 좋고 뭐 아버지 처음에 어색해 하시더니 요즘 잘 안아요. 요즘 아버지도. 얼마나 좋아요. 우리 자매님들 많은 분들이 신부님 참 혼자 사는 거 힘들지 않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종자가 완전히 다른 두 종자가 한 집에서 사는 게 힘들어요? 한 종자가 한 집에서 그냥 사는 게 힘들어요? 어느 게 힘들어요? 종자가 완전히 다른 두 종자가 한 집에서 사는 게 힘들어요. 부부로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30년, 40년, 50년 그 안 맞는 거 맞춰가면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자매님들 여러분들만 맞추는 거 아니에요. 사실 남편들도 맞춰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좀 기분 좋은 소리 해주세요. 남자는요 말에 너무너무 녹아나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무슨 소리를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보, 당신 죽으면 나도 따라 죽을게. 이 말에 남자들은 뻑 가요. 뭐라 그러면서 여보, 난 당신 믿고 살아왔는데 난 당신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 죽으면 나도 따라 죽을 거야. 그러면요 남자들은 기분이 너무 좋아요. 따라 죽는다면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은 부부 금슬이 너무 좋은 부부가 이렇게 하는데 보통 아내가 먼저 죽으면 한 80살 넘어서 아내가 먼저 죽으면 부부 금슬이 너무 좋은 부부는요 남자들이 6개월 이내에 죽는데요. 거의 같이 죽는데 통계적으로 그렇대요. 그런데 놀라운 건 부부 금슬이 너무 좋은데 할아버지가 먼저 죽으면 할머니들은 안 죽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할아버지들이 확인할 길이 있어? 죽으면 그냥 따라 죽을게. 그럼 남자들은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그래서 보통 정이 없는 부부가 한 집에서 살면은 정막강산이래. 나이 60, 70 넘어가고 한 집에서 살면 정막강산이래. 그런데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만 살아있으면 이건 망막강산이래. 망막강산.
그런데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할머니만 살아있으면 이건 뭐냐면 금수강산이래. 금수강산. 네, 동창 신부가 가정사목연구소 우리 수원교구 송용호 신부가 전해준 참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아빠들이 이제 아버지 학교를 운영하고 계신데 아빠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빠들이 보면은 자식들한테 애정 표현을 안 하잖아요. 한번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숙제를 내준대요. 아이들 아침에 학교할 때 포옹하고 볼에다 뽀뽀해주라고. 그러면은 숙제를 못 해온대요. 아들들은 막 도망가고 엄마는 저기 막 딸들은 그런데 엄마한테 엄마 아빠가 미쳤나 봐. 날 끌어안고 막. 이게 가정이 아닌 거예요. 가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끼리 서로 말도 안 통해. 대화도 안 해. 그리고 이 스킨십도 없어. 그러니까 모양만 식구지 서로 애정이 없는 거예요. 서로 애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왜 우리가 심각하느냐? 제가 21세기는 노인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50살 때까지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50살까지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100살까지 살아. 그리고 지금 50살 되신 분들은 110살까지 살아요. 그리고 지금 40대 되신 분들은 120살까지 살아요. 120살까지 살아요. 요즘 우리 수원교구에 신부님, 부모님들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면 97, 98, 94, 93 다 그래요. 지금 90대에 돌아간다면 여러분들은 30년, 40년 후에는 몇 살에 죽을 것 같아요? 110살, 120에 돌아가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술이 축복이 아니에요, 늙어서. 의술은 저주예요, 늙어서는. 네. 100살 넘어갖고 죽고 싶은데도 의학으로 연명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50살서부터 100살, 50년 동안 내 남편을 이해를 못해. 내 아내를 이해를 못해. 그래갖고 서로 답답하다고 크크크 치치치 카카카 이러고 싸우면서 50년을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남편이 말을 좀 안 해더라도 우리 남편은 맘마디밖에 못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해를 해야지. 냉장고에 물건 찾아오라면 물건 못 찾고 옷 찾으라면 그 장롱 안에 있는 옷도 못 찾잖아요. 그럼 내가 좀 찾아주고. 또 우리 형제님들은 아내가 좀 길도 못 찾고 바깥에서 능력이 떨어져도 안에서 살림을 하기 때문에 바깥을 못 해. 서로 이해를 하면은요, 서로 사랑스럽고 귀한 거예요. 그냥 상대방한테 잘 할 수 있는 거죠. 상대방한테. 자, 부부끼리도 말이 안 통하지만은 자식하고는 말 잘 통해요? 이게 이제 문제 중에 문제예요. 예? 부부끼리 안 통하면 내 속으로 난 자식하고라도 말이 통해야 되는데 자식하고 말이 안 통해. 자식하고. 근데 여러분들 1살서부터 20살 때까지 자식들한테 주로 무슨 얘기하고 사셨어요? 테레비 그만 끄고 공부해. 잠 좀 그만 자고 친구들하고 그만 놀고 공부해. 너 출세하려면 공부해. 20년 동안 한 얘기라고는 이 공부하라는 얘기밖에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하고 대화의 채널이 없는 거예요. 대화의 채널이. 여러분들 1살서부터 10살까지 아이가 부모를 더 사랑해요. 30살서부터 40살까지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해요. 1살서부터 10살까지 자식은 부모를 훨씬 사랑해요. 왜? 여러분들은 30살, 40살 때 바빠요, 안 바빠요? 바빠요. 성당 모임에도 나가야 되고, 계모임, 친정, 시댁, 추석, 또 남편하고 중간에 싸우고 뭐 이런 거 얼마나 바빠요. 그 중에 애를 키우는 것 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전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애들은 5살, 6살짜리 애는 오로지 누구밖에 없어요? 엄마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5살짜리 아이가 엄마 오늘 저녁 혼자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나 오늘 좀 계모임 있어서 나갔다 올게. 그런 애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로지 누구만 바라봐라? 엄마만 바라보는 거. 엄마, 아빠만 바라보는 거. 그래갖고 얘가 이제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렸어. 그림을 그려갖고 아빠한테 이제 저녁 먹고 보여주고 싶은 거. 아빠, 나 이거 유치원에서 그림 그린 거야. 그런데 아빠는 이미 맘마디 해서 더 이상 말하기 싫어.
이제 야구 보고 싶어. 아빠가 한마디에, 아빠 지금 텔레비전 보니까 엄마한테 가 있으면 아빠가 나중에 놀아줄게. 그리고 얘를 거절해요. 이게 거절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는데, 얘 5살짜리 아니면 난 거절당했어. 난 너무 슬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슬프지만은 아빠가 내 그림을 안 바라보지만 따지지 않아, 아빠한테. 뾰로통해서 엄마한테 가요. 엄마한테 가고 엄마 이거 아빠가 엄마한테 보여주래. 그 시간에는 엄마는 설거지하는 시간이야. 신경질을 부려요. 엄마 설거지하는 거 안 보여? 아무것도 안 하는 아빠한테 가. 또 거절당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몇 살 때까지 거절당하냐면 10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거절당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딱 올라가면서 얘가 부엌하고 거실 중간에 서서 결심합니다. 니네들이 내 말을 안 들어줘? 니네들이 내 말을 안 들어준다면 난 오늘부터 내 얘기 니네들한테 안 할 거야. 그리고 4학년 때부터 방문을 걸어 잠고 부모하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갖고 아빠가 보고 싶어갖고 아빠는 그냥 계속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애는 이미 떠났는데. 그래갖고 보고 싶어갖고 한 5학년 때 문 딱 열면은 딸이 어떻게 할까요? 눈을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확 뒤집고 내 방 왜 노크도 없이 들어오냐고. 그럼 대부분의 아빠들은 이때 뭐라고 표현? 저거 사춘기가 시작됐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애를 밀어냈기 때문에 애가 자기 살 길 찾아간 거예요. 사춘기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제가 사춘기 때 튀어나간다고 그래요. 제가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이렇게 보면은 거기 사람들은 퇴근하면 집에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애들하고 어울리는 거야. 거기 대부분의 아이들은 참 부모하고 다정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정한 자식하고 부모하고 다정한 중고등학교 애들 내가 본 적이 거의 없어. 100명 중에 한두 명 볼까 말까야. 대부분의 애들이 이상하게 부모를 밀어내요. 왜 저렇게 밀어낼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부모가 밀어낸 거야. 부모가 애들 얘기를 안 들어준 거야.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신부님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하느냐고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강의를 잘하느냐고. 제가 한 번은 저 파주의 경기도 저기 교장 교감 선생님 연수 때 내가 강의를 갔어. 한 200명쯤 되는 교장 선생님들이야. 44살 때. 그분들 표정이 뭐 저런 게 우리 60살 먹은 교장들한테 강의를 왔느냐 그런 표정이에요. 근데 내가 강의를 한 20분 했는데 자세가 바뀌시더라고. 끝났는데 기립박수를 받았어요. 성당 안 다니는 교장 선생님들 저한테 와갖고 신부님 말을 신학교에서 가르치느냐고. 저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내 얘기를 참 잘 들어줬던 것 같아.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웃으면서 들어주셨어요. 지금도 아버지가 이제 82살이신데 지금도 집에 가갖고 내가 막 수다를 떨면은 그렇게 기쁘게 들어주세요. 시끄러워 그만 떠들어 이 소리를 난 잘하면서 한 번도 들었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리고 막 난 어렸을 때 아버지 목 좀 만지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목젖이 이렇게 튀어나와 너무 신기하잖아요. 100번을 만져도 그냥 계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수염이 많아요. 우리 집이 수염이 많아요. 우리 사부자가 하루만 수염 안 깎고 앉아있으면 깜깜해요. 네. 그렇게 수염이 많아요. 우리 집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아버지 수염 만지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갖고 근데 아버지가 한 번도 거절을 하신 적이 없어. 거절을. 그러니까 난 어렸을 때 어머니가 막 내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아주 그냥 자지러지게 좋아하셨어요. 그냥 내 얘기를 즐겁게 들어줬던 부모님한테 난 거절당했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많은 경우 부모한테 거절당하면서 살아요. 거절하면서 뭐라? 빨리 들어가서 공부해. 너 지금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 들어가서 공부해. 그러니까 애들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거절당하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 말이. 부모 자식이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식들하고 대화할 줄 몰라. 그래갖고 오늘 이제 강의 들었어. 그러면은 엄마 오늘 뭐 명동에 강의 어떻게 뭐 신부님 뭐 강의 들으러 갔다니 어땠어? 그러면은 대부분의 우리 엄마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았어. 어떻게 좋았어? 그냥 좋았어. 빨리 들어가서 공부해 너. 대화할 줄 모르는 거예요. 대화할 줄. 엄마 오늘 뭐 명동에 뭐 평창에 신부님 왔다는데 어땠어? 내가 엄마가 강의를 들었는데 사람은 말에 등급이 있대. 말씀이 있고 말씨가 있고 말투가 있는데 나는 너를 이렇게 키우면서 말투를 던졌던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참 많이 반성을 참 많이 했어. 그래서 우리 이 귀한 딸 이게 5억이래. 우리 지금 10억이 앉아서 밥 먹자. 어?
얼마나 감사했는지, 난 정말 내가 이렇게 감사한지 나 오늘 강의 가면서 참 많이 느꼈어. 그래, 세상이 꼭 공부를 잘하는 거 그게 훌륭한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게, 이렇게 대화를 하면 애들은 성숙해요. 근데 우린 생전 그런 얘기 안 해요. 내가 다음 주에 이 얘기를 다시 정말 심도 깊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자식 교육을 잘못하고 있는가. 대화다운 대화를 하자.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야. 얘야, 이번엔 안마의자를 보내줬더라. 세상에 이렇게 시원할 줄이야. 웃으며 자랑하는 친구의 목소리를 들으며 박은주 씨는 괜히 허 웃었습니다. 우리 민수는 어때? 용돈은 많이 올려줬어. 그 말에 은주 씨는 잠시 말을 고르다 슬쩍 웃으며 대답했죠. 아이고, 나 요즘은 용돈 안 받아. 왜 그래? 싸웠어? 아니, 그냥 생각이 좀 바뀌었어. 이번 이야기는 69세 박은주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자식에게 용돈 받는 건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그녀가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됐을까요? 그녀의 마음속 변화를 따라가 봅니다. 박은주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홀로 살고 있습니다. 작은 아파트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집안에는 조용함이 가득했죠. 이른 나이에 혼자가 되니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 생활은 이어갔지만 물가는 눈 깜짝할 새 치솟고 시장 한 번 다녀오면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민수야, 요즘은 채소가 금값이야. 용돈 조금만 더 보태줄 수 있겠니? 그녀는 습관처럼 매달 초가 되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정적이 흐르고 이내 아들의 피곤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엄마. 이번 달도 보내드릴게요. 그 말이 어쩐지 예전보다 힘없이 들렸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편하게 살면서 왜 그렇게 힘들다 하는지 모르겠네. 속으로 중얼거리며 자신은 그저 부모로서 당연한 권리를 요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주말 오랜 친구 경희를 만났습니다. 이 가방 어때? 미국에 있는 딸이 보내준 거야. 지난달엔 일본 여행도 다녀왔지 뭐야. 경희가 자랑스레 휴대폰 사진을 보여주자 은주 씨의 입가에 억지 웃음이 번졌습니다. 우리 민수도 용돈 꼬박꼬박 챙겨줘. 입에서 무심코 그런 말이 나왔지만 속으론 괜히 초라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은주 씨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른 집 딸들은 부모를 여행 보내드린다는데 나는 매달 용돈 한 푼에도 이렇게 신경 써야 하다니. 그렇게 자존심과 서운함이 뒤섞인 채로 잠들었습니다. 며칠 뒤 주말에 아들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민수가 봉투를 내밀었죠. 엄마, 이번 달 용돈이에요. 봉투 안을 슬쩍 들여다본 순간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지난달보다 줄었네. 무슨 일 있니? 민수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요즘 좀 빠듯해서요. 그 말이 은주 씨의 가슴을 톡 건드렸습니다. 아이고, 내가 뭐 큰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생활비 좀 보태달라 한 건데 그것도 힘들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들 부부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조차 은주 씨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몰랐습니다. 그 후로 아들 내외의 방문은 뜸해졌습니다. 전화도 줄고 명절 외엔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죠. 요즘 애들은 참 정이 없어.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던 어느 날 은주 씨는 욕실에서 미끄러져 허리를 다쳤습니다. 심한 통증에 눈물이 찔끔 났죠. 민수야, 엄마가 넘어졌어. 병원 좀 같이 가줄래? 어머니, 지금 회의 중인데 택시 불러드릴게요. 괜찮으시죠? 아니, 뭐 괜찮지. 전화를 끊고 옆집 아주머니에게 도움을 청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데 민수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죄송해요, 늦어서. 민수가 파스 붙여드리고 물까지 건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그래도 내 자식이야라며 미소 지었죠. 하지만 잠시 후 울린 휴대전화 한 통이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회사에서 급히 들어오라는 연락이었습니다. 민수는 미안한 얼굴로 말했다. 엄마, 일이 급해서 내일 다시 올게요. 그래, 가봐라. 나는 혼자 있어도 괜찮아. 하지만 문이 닫히자마자 집안엔 정막이 흘렀고 허리보다 더 아픈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 선영이 반찬통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죽 끓여왔어요. 허리 많이 아프시다면서요.
은주 씨는 고마운 마음에 됐어를 외쳤지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요즘은 용돈도 줄고 애들 사정이 있나 보네. 슬쩍 던진 말에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전세 만료가 다가왔는데 보증금을 올려달라 해서요. 돈이 모자라서 요즘 정신이 없어요.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제야 은주 씨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몰랐던 아들 부부의 사정이 이렇게 무거운 짐이 되어 있었다는 걸. 그날 밤 은주 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쉽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구나.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와라. 엄마가 밥 해줄게. 그날 오랜만에 마주 앉은 모자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국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은주 씨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너무 너희 사정을 모르고 욕심만 부렸던 것 같아. 미안하다. 그 말에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미안하죠. 이젠 용돈 얘기 안 할게. 나도 일자리 알아봤어. 초등학교에서 급식 도우미로 일하는데 돈은 많지 않아도 보람있더라. 민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언제부터 그런 일을 하셨어요? 요즘은 나이 들어도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너희가 여유로워지면 그때 도와줘도 돼. 민수는 그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수 부부는 예전보다 훨씬 자주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는 용돈 주는 날에만 얼굴을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유 없이 들러 밥을 함께 먹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밥할게요. 어제 시장 갔는데 도다리가 아주 싱싱하더라고요. 며느리 선영이 싱긋 웃으며 장바구니를 풀었습니다. 아이고, 뭘 이렇게 많이 사왔어. 그냥 빈손으로 와도 되는데. 아니에요, 어머님. 오늘은 저희가 대접해드릴 차례예요. 그날 저녁 부엌에서는 고소한 냄새와 함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수가 도마 위에 채소를 서툴게 썰고 며느리는 당신 손 조심해요 하며 웃음을 터뜨렸죠. 그 모습을 바라보던 은주 씨의 마음 한켠이 따뜻하게 데워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도다리 쑥국과 여러 반찬이 차려졌습니다. 엄마, 일은 아직 다니세요? 그럼. 아이들 밥 챙겨주는 일인데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더 늙을 텐데 일하니까 마음도 젊어지는 것 같아. 은주 씨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꾸려가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허리는 좀 어떠세요? 괜찮아. 이젠 거의 다 나았어. 파스 붙이고 쉬니까 금방 낫더라. 민수 부부가 나란히 웃으며 식탁에 앉자 그 작은 집안이 유난히 환해졌습니다. 이번에 전세는 잘 해결됐어. 네. 집주인이랑 다시 이야기해서 조금만 올리기로 했어요. 그래, 다행이다. 돈이 모자라면 엄마가 조금 도와줄 수도 있어. 괜찮아요, 어머니. 이번엔 저희가 잘 해결했어요. 민수가 단단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어쩐지 든든하고 기특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고 민수는 소파에 앉아 말했다. 엄마, 나중에 회사 일 좀 정리되면 같이 여행 가요. 예전엔 용돈 드리는 게 효도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냥 같이 시간 보내는 게 훨씬 좋네요. 그 말에 은주 씨의 눈가가 살짝 젖었습니다. 그래, 돈보다 얼굴 보는 게 훨씬 낫다. 같이 밥 먹고 웃는 게 제일 큰 선물이지. 며칠 뒤 모임 날이 되었습니다. 오랜 친구 경희가 이번에도 반짝이는 옷차림으로 등장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번엔 안마의자를 보내줬다니까. 그게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은주는 요즘 어때? 민수는 여전히 잘해. 예전 같았으면 괜히 신경이 쓰였을 텐데 이번엔 미소만 지었습니다. 아이고, 나는 요즘 용돈도 안 받아. 대신 얼굴을 자주 보니까 더 좋아. 용돈을 안 받는다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런 건 아니고 나도 생각이 좀 달라졌어. 요즘은 주민센터에서 일도 하고 연금이랑 합치면 나 혼자 쓰기엔 충분해. 무엇보다 애들이 마음이 편해졌는지 훨씬 자주 오더라고. 경희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짓더니 물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부모한테 용돈 드리는 게 효도 아니야. 효도도 마음에서 나와야 진짜 효도지. 돈으로 얽히면 서로 눈치 보게 되고 괜히 멀어지더라.
이젠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 은주 씨의 말에 옆에서 듣던 다른 친구들도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도 다들 애들 사정은 모르고 그냥 당연하게 받으려고만 했던 것 같아. 그날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주 씨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예전에는 남의 자식 자랑이 마음을 후벼팠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자신만의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며칠 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희 아기가 생겼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주 씨의 손에서 전화기가 덜컥 떨어질 뻔했습니다. 정말이야. 세상에 잘 됐다. 기쁨과 설렘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앞으로는 더 자주 찾아뵐게요. 아이가 태어나면 할머니랑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며느리의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그럼 나도 손주 보려고 더 건강하게 살아야겠네. 그날 밤 은주 씨는 오랜만에 다이어리를 꺼내 썼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돈으로 이어진 관계보다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 더 따뜻하다. 내가 일을 하며 자립을 지키는 건 결국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한 사랑의 방식이다. 창밖으로 부드러운 달빛이 비쳤습니다. 예전엔 쓸쓸하게 느껴지던 밤이었지만 오늘은 마음이 이상하게 평화로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봄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날,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은주 씨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작은 아기를 품에 안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얘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큰 선물이구나.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주름이 있었지만 그 안엔 따뜻한 빛이 고여 있었습니다. 민수가 말했다. 엄마, 저희가 예전엔 엄마께 돈으로 효도하려고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알겠어요. 엄마랑 함께 밥 먹고 웃는 게 진짜 행복이었어요. 은주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사람 사는 게 다 그거지. 돈은 없어도 마음이 있으면 그게 행복이야. 이제 그녀는 70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젊어졌습니다. 매일 새벽이면 학교로 향하며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고 퇴근 후에는 손주 사진을 들여다보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소박하지만 그 안에는 자립의 자존심과 가족의 온기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자식에게서 돈을 받는 게 사랑이 아니고 함께 웃고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이 진짜 사랑이구나. 오늘도 은주 씨는 창문을 열며 말합니다. 그래, 이게 진짜 노년의 행복이지. 내 힘으로 살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조용한 울림을 남깁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결국 함께하는 마음. 그 따뜻한 진심이 세대를 잇는 가장 단단한 끈이라는 사실 말입니다.